네, 이렇게 최현옥 매니저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가 봅니다. 코스닥이 더 밀리고 있거든요. 저희 국내 증시 보여주세요. 코스피는 2.5% 현 구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4.7% 폭락하고 있습니다. 630.24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왜 자꾸 지수가 좀 밀리나 하고 봤는데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 시장에서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8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는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은 더 늘었습니다. 829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도 700억 원가량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버티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역시도 지금 VI가 발동되는 거 아니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가를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대동과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2분에 나왔던 공시를 저희 제작진의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동의 주가는 4.6% 지나고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에 힘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상엽 이사,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저도 코로나도 겪어보고 이것도 겪어보고 했는데 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도 하락했을 때 기회를 잘 잡아서 추후에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이번 위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나 홀로 겪는 위기라서 그래서 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더 상실감이 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재료 한번 봐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내외한 국내 증시로 인해서 1,400원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에서는 빠르게 좀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증환펀드도 어느 시기에 투입이 되는지 명확하게 나온 바가 없기에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들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가 희박해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중국 제약바이오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잇따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안처로 찾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상실감에 오늘 제약바이오 많이 밀리고 있고요. 앞서 투자 타임에서도 짚어봤다시피 JYP엔터의 악재 속에 오늘 또 엔터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사실 이 고환율 기조는 하루 이쯤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11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방향을 잃었었는데요. 당시는 트럼프 대선을 앞두고서는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여기에 러우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통화정책 완화 속도 관련해서 엇갈린 의견으로 인해서 이미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초입까지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월에 갑작스럽게 계엄 선포 해제, 대통령 탄핵 무산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30원까지 터치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제가 찾아봤는데요. FOMC에서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유입 속에 위안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 1년의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의 시나리오였어요. 최근에 이러한 변수가 나와지면서 오히려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한국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냥 중국으로의 자금이 더 이탈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도 연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 이 달러 환율은 높은 레벨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물론 그 상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현 비사님,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래할 수 있는 우리 국내 증시 혹은 경제 상황의 불안 어느 수준입니까? 심각한데 얼마나 더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지 여부는 참 예상하기는 힘들죠.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제 예측 영역이 아니고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정말 어느 때보다 이 단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정말 가장 많이 들어본 해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뭔가 증시든 뭐 사람이든 과대평가됐다 뭐 과소평가됐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진짜 실면목을 볼 수가 있죠. 뭐 능력이든 뭐 증시 상황이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포브스에서도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역시 이게 옳았구나라는 어. 거를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지금 얘기가 나왔고, 뭐 계엄 시도가 뭐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국내 증권사도 이런저런 뭐 전망 내놓고 있고, 뭐 2,300 초반 뭐, 근데 해외 쪽에 뉴스도 좀 많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서도 지금 뭐 노무라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관련돼서 좀 부정적 의견을 좀 많이 내놓고 있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런 게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이제 증시 안정 펀드 시기가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시기가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그래 뭐 정말 급락했을 때 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을 때 뭐 투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좀 시장에서 좀 미리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도 이렇게 뭐 센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듯이 뭐 식센스 육감도 필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시장이 뭐 신용장고도 좀 바닥 확인도 필요하겠지만, 갑자기 증시 분위기가 갑자기 뭐 아래꼬리 달고 이거 뭐지, 무슨 일이 있나,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시장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증시 안정 펀드 뭔가 그런 루머가 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기 알 수 없지만 좀 시장을 떠나지 말고 좀 저점을 잡고 이렇게 현금을 투입하시려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에 좀 예민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 그런 것을 좀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 쪽, 정부 쪽에서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밸류 펀드 그 투자돼야 되는 규모에서 일부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이 이렇게까지 밀렸는데 밸류 펀드의 자금은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증한 펀드 투입이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청자들, 투자자분들은요, 할 거다라는 거에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투자 심리가 완화되고,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매도하는 걸 멈추고 시장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언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얼마만큼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오늘 보니까 노무라 증권에선 원달러 환율 1,500원까지도 상방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진 대표님,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1,400원 선에서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 1,500원까지 갈 수 있는 시나리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십니까? 1,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경제 자체의 기초 펀더멘털 자체가 좀 약해져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국내 수출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우러서 좋지 않은 시너지를 좀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원대 이야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1,500원대를 무작정 지금 바라보기보다는 정부에서 어떠한 개입이 좀 나올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환율 수준에 있어서는 빠르게 좀 안정화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강달러 기조가 가장 좀 강했던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고, 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원화가 가장 많이 좀 빠지고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도 지목이 되기도 한 만큼 지금 해외 쪽에서의 분위기도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을 계속해서 좀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서 1,500원대까지는 우리가 뭐 예측하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환율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뭐 1,500원까지도 뭐 갈 수 있지 않나. 어, 네, 이게 뭐 한 1, 2개월 문제가 아니어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리스크들이 좀 하나씩 좀 해결되어 간다면은 뭔가 좀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 기대감일 뿐이어서 뭐 일단 가능성은 뭐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시장 뭐 예전부터 뭐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뭐 현금 인출기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이렇게 전망이, 일단 달러 강세일 전망은 많기 때문에 정말 또 글로벌 그런 투기 세력들이 이를 또 노리고 또 이제 움직인다면은 정말 예상치 못하는 그런 가격까지도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현금도 필요하고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어야 그래도 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원화를 안 받겠다고 했대요. 근데 요즘 그런 기사를 봤잖아요. 예. 그래서 원화 가치가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원화로 안 받고 뭐 달러로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취급까지 받아야 해? 라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걸 처음 겪어봐서 변수가 나오고 시장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이런 최악의 상황들이 다 나왔으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지막 희망, 바닥이다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진 대표님. 변수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탄핵 무산 이후에 오늘 첫 개장을 했고 양시장 급락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당장 논하기엔 좀 이른데 오히려 좀 부정 쪽에 당장은 좀 가깝지 않나라고 더 불안할 수도 생각을 있다. 네, 하는데요.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금 뭐 워낙 계속해서 좀 더 안 좋게 흘러가는 상황이고 지금 관련돼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이 많이 되는 상황에다가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안 좋으니 투자를 하지 말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 이제 11일이죠. CPI와 PPI 미국 쪽에서 발표가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로 인한 훈풍을 어느 정도는 좀 받아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들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지금 국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서 강한 자금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지금 당장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국면에는 또 시장이 많이 빠진 만큼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시기를 좀 현금도 가지고 계시면서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이제 한 달째 바닥 이야기 들으니까 참 이거 참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도 받아들이시는데요. 현 구간에서 그럼 기회를 노리기보다는 위기를 최소화하는 데 오늘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네. 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 섹터라던가 피해 기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당분간 두 분 모두 다 빠른 시간 내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기는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피해주들의 비중을 좀 줄여볼까요? 대표 피해주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원자재를 이제 달러로 수입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뭐 철강, 석유화, 뭐 항공, 뭐 배터리, 지금 뭐 네 개만 말씀드렸지만 증시에서도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지만 증시에서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중순 넘어서 이제 트럼프 얘기가 이제 출범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강달러 환경은 쉽게 이렇게 뭐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뭐 내가 산 기업이 그리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뭐 3% 수익 났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일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길게 좀 연장될 수 있다는 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4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내년 2월 그러면은 뭐 달러 베이스 관련돼서 지금 뭐 피해가 되는 기업들 섹터군 말씀드렸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우려만 있었지 보통 주식이라는 게 뭐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우려감으로 하락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으로 확인될 때 그때도 이제 실적에서도 정말 안 좋았구나 이런 게 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주식 투자 환경이 좀 어렵긴 하지만 좀 긴 관점에서도 좀 보면서 접근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뭐 PX 섹터군이 있으면은 뭐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을지 그러니까 뭐 안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쪽의 비중이 크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좀 줄여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 그리고 석유화학, 철강 쪽에서 원자재를 달러로 구입해야 하는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고요. 이재현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지금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 피해주 비중 무조건 줄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무조건 줄이는 거는 저는 조금 더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물론 계속해서 환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여부들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증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그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저는 좀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증안펀드라던가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규모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적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만약에 진짜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반등이 살짝 모든 섹터가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느 대응적인 부분들을 좀 움직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항공주를 원래 가장 좀 크게 리스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살짝씩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은 네. 오늘 어떠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조금은 지켜본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두 분의 의견에서 모두 다 항공이라는 단어가 중복적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방문, 그러니까 놀러 오는 것도 관광 오는 것도 지금 기피하는 신호다라고 해서 여행 항공주가 밀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항공주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할 만한 타이밍은 조금은 늦었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내 계좌에 네. 현금이 정말 없으시면 네. 일단 좀 뭐 이렇게 수혜가 되는 기업, 피해가 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정말 어느 뭐 예를 들어서 10종목이 있다고 치면은 정말 고민을 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현금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현금을 나는 뭐 지금 시점에서 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나는 그래도 하긴 할 거야 그러면은 뭐 10개 기업 갖고 있으면은 10개 기업을 뭐 비슷한 비중으로 좀 이렇게 뭐 현금을 챙기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금이 없으면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솔직하게 더 말씀드리면 뭐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서도 뭐 현금이 최소한 50%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 정말 신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수는 그래도 지금 2,350포인트지만 2022년 저점이 2,100, 2,140, 2,150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증권사에서는 뭐 2,300 초반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2,200 언저리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현금은 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코스닥이 더 밀리고 있습니다. 무려 5% 넘는 폭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08% 하락한 627.74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물론 오전에 시작했을 때부터 주말 새 이 정치적인 혼란이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네. 당연히 하락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증안펀드 이야기가 나와서 일말의 기대는 걸었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장중 저점을 더 내리며 현재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흘러내리고 있다, 녹아내리고 있다. 이럴 때가 더 대응하기가 어렵다. 62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코스닥 시총상에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폭락이 나와주고 있네요. 알테오제는 8.01% 급락하며 28만 1,500원까지 내려왔고요. HLB 역시도 현 구간에 약보합에서 버텨주고 있지만 리가캠바이오 5.83% 하락, 98,700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코스닥 안에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힘듭니다. 휴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마저도 7% 넘는 급락을 보이고 있고 클래시스 여기에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무풍지대로 꼽혔던 엔터, JYP 엔터도 개별적인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7% 넘는 급락. 지금 성장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로봇주마저도 12만 3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그나마 믿을 건 너밖에 없어라고 했는데 배신감이 크시죠. 오늘 또 생물보안법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 연내 통과가 희박해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저희가 발췌를 해봤어요. 미국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여야 막론하고서는 민주당, 공화당 막론하고 모두 다 초당적으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통과를 바랐기 때문에 빠르게 순리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던 생물보안법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상황이에요. 이상윤 비사님, 왜 갑자기 초당적인 법안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도 이제 뉴스를 좀 봤는데 이제 뭐 관련돼서 뭐 민주당의 뭐 하원 의원들, 뭐 감사 그쪽 뭐 관련된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특정 기업을 뭐 지목하는 것을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정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관련된 법이 뭐 중국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 기업에 제한하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지연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1월 달에는 뭐 재논의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이 부분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이번에 나온 뉴스뿐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뭐 한 10일 전부터도 이런 뉴스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조금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시장도 좀 뭐 이렇게 뭐
확실한 건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그때 좀 대응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일단 뭐 이렇게 그래서 우려감이 좀 현실화되는 그런 게 좀 커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월 달에는 좀 재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역시나 그래 확실히 돼. 이런 건 아닌 거죠. 주식에서 확실한 건 없거든요. 100%.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1월 달에 재논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또 연기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가능성도 그래도 생각해 보고 좀 접근을 해야만 그래도 뭐 주식시장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바이넥스, ST팜 모두 9% 넘는 폭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 지지 받을 거다라고 했던 말이 머나먼 이야기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시장이 이래 버렸습니다. 이진 대표님, ST팜, 바이넥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하락 오늘 이 뉴스 때문에 많이 밀린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그냥 자연스러운 이탈이라고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작용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방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연내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꺼지지 않는 불씨였는데 이제 안 그래도 불안전한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 이슈에 대한 불꽃마저도 좀 꺼트려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불확실성은 지속 존재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내년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그 랜드폴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을 금지해서 다른 특정 기업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도 본인은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지 여부에 있어서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바이넥스와 ST팜 그리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다른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중소형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술 수주에 대한 부분이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계속해서 문의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다가 연간 수주액이 5조를 또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약간 상반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중소형 기업들은 당분간에 이런 좀 추가적인 추세도 약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두 분 중에서 ST팜 차트 분석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지금 보니까 갑작스럽게 오늘 음봉이 나와주면서 최근 ST팜이 그 기대감 속에 올랐다가 계속 지지부진하니 내려온 상황에서 오늘 좀 급격하게 추세가 이탈된 모습인데 여기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버티면서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네. ST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8만 원이 중요하고 그 8만 원 중요한 가격이 또 개파락으로 좀 이탈됐다는 점에서 네. 좀 뭐 빠르게 대응하신 분들은 뭐 아침에라도 뭐 현금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전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저점이 이때가 뭐 지금 가격 표시는 안 나는데 이때 보시면은 한 7만 한 7만 2천 원 전후의 가격인데 거기에서 일단 반등은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단 전접점도 시장 영향이 중요하다 보니까 현재 시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역시나 좀 비중이 크시면은 조금 줄여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지금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예, 조금 많으면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금리나 기대감에 의해서 제약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사실상 그거를 떠나서도 국내에서도 의정 갈등 때문에 국내에서도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임상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줄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소식도 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뭐 R&D 투자 관련돼서도 좀 분위기 좀 안 좋죠. 그리고 국내 임상도 줄었죠. 그리고 뭐 달러 강세야? 그러면은 해외 임상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네. 더 말씀드리면은 그 제약바이오 쪽에 그래도 제약바이오 투자하는 분들 중에 그래도 알테오제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저도 올해 정말 많이 매매했고 근데 좋아하는 분들은 떨어져도 계속 매수하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뭐 유명 블로거, 뭐 유튜브만 10만, 20만 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톡방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거기서도 최근에 임상 3상 통과했을 때 막 200만 원 가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건너서. 그러면은 계속 하락해도 저점에 산 분들은 괜찮지만 뭐 계속해서 하락해도 계속 사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업일지라도 수급 개선이 좀 개선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바닥을 논의하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좀 리스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비중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예전처럼 믿고 보는 제약바이오는 아닐 수 있기에 비중 축소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이야기도 동의하시는지, 혹은 오늘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이 불안해서 같이 밀리는 거라면은 오히려 이럴 때 눈여겨봐도 될 만한 제약바이오 종목이 보이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네. 지금 뭐 당장 매수하자는 관점은 아니고 일단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지금 같은 시기에 계속 좀 선별을 해 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라는 기업인데 오늘도 뭐 역시나 5% 정도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ADC 치료제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좀 떠오르는 화두 같은 부분입니다. 그동안 ADC는 암세포 단백질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화학항암제 방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냈다. 그 과제에 대해서 해결해낸 기업이고 그 기술력으로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기술 이전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해낸 기업들을 보면 결국에는 차별화된 기술과 뭐 여러 가지의 차별화라는 그 키워드, 뭐 적응증에 대해서도 차별화를 갖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살아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총 12건의 기술 수출을 이어낸 기업이고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리가켄 바이오라는 기업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지금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매매에 대한 지금 당장의 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시장은 시간이 속도의 차이긴 하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할 거고 그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속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반등이 나온 기업들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고전을 계속해서 좀 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의 핫 이슈들 그 통해서 종목까지 다뤄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